시댁 좋아할 며느리가 어딨어요? 다들 티만 안 낼 뿐이지. 저처럼 솔직하게 말은 못 하잖아요. 전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다더니 진짜 딸이었어도 이렇게 하셨겠어요? 은정아, 어떤 딸도 너처럼 하진 않아. 너도 너희 어머니한테는 우리한테 하던 식으로 안 하잖니. 받는 건 딸처럼, 행동은 손님처럼. 그게 내 방식이니? 손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그런데 넌 그 예의조차 없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며느리를 가족으로 품고자 했던 한 어머니가 결국 손님이라는 말로 마음을 돌려받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하게 품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끝내 단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 나도 이제는 참기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저는 김영애입니다. 올해 72이고 충남 논산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히 농사 지으며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있고 지금은 서울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딩크족이 많다더군요. 딩크족이라는 건 자식을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사는 걸 말한대요. 우리 때는 애 못 낳으면 소박도 맞았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우리 아들 부부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어요. 외동아들인데 손주를 못 본다는 게 처음엔 많이 서운했지만 그 애들 인생이니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며느리였을 때가 있으니까요.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다고 시어머니 눈치 보던 기억이 아직도 서네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며느리만큼은 그런 불편함 없이 지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올해가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명절이었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까지 끓였죠. 아들, 며느리가 오면 힘들지 않게 그저 편히 앉아있다 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딸이 없던 저희에겐 며느리가 딸처럼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수도 괜찮다,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했고 신혼집도 대출 없이 서울에 마련해줬습니다. 며느리 생일이며 결혼기념일에는 명품 가방을 사라며 돈도 매년 보냈어요. 명절 때도 용돈을 챙겨줬어요. 애들한테 받는 게 미안해서 저희도 준비했던 거죠. 어차피 남편과 둘이 사는 데는 크게 돈이 들거나 사치를 할 일이 없으니 그럴 돈 아껴서 젊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젊을 때 하고 싶은 걸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다 때가 있는데 그게 나이 들고 나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어머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전 시댁 복이 많아요. 이런 시댁이라면 100명이라도 좋겠어요.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요즘 세상에 너희 시댁 같은 곳이 어딨냐고요. 그렇게 말하며 늘 웃곤 했는데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린 최소한 고부 갈등으로 서로 힘들진 않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엄마보다는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자 속으로 다짐했어요. 점심 준비를 마칠 무렵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만 하고 그동안 해오던 대로 바로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했어요. 저는 멀리서 온 아들 며느리 배고플까 싶어 밥을 챙겨주기 위해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지요.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내고 그동안 익숙해진 움직임대로 몸을 움직였어요.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힘들 텐데 며느리 은정이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애들도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피곤할 텐데 내가 하면 돼요. 나이 들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진 않았지만 자식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차 막히는 길, 운전하고 내려오느라 고생했을 아들 며느리.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들 내외는 보통 점심만 먹고 올라가곤 했어요. 오래 있지 못한다는 말도 자주 했고요. 하지만 저는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차 막히기 전에 얼른 올라가야지. 서울까지 가려면 많이 피곤할 텐데. 1년의 명절날이나 겨우 보는 사이니 그나마 점심이라도 함께하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덜 불편할지 신경 쓴다고 쓰는데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렇게 빨리 가버리고 나면 왠지 모를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먹고 갈게. 엄마 아빠 얼굴도 더 보고. 그 말이 어쩐지 유난히 반가웠어요. 아들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괜한 저의 생각이라 떨쳤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 있던 아들 성준이가 며느리 은정이에게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려왔어요. 자기야, 저녁 설거지라도 우리가 하자. 그러자 며느리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왜 내가 해? 난 손님인데. 그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단지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진심으로 대해왔는데 그 모든 마음이 그냥 하찮은 걸로 여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후 식탁 위에 식은 전 한 조각을 바라보며 말없이 쓴 물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기분이었어요. 뭔가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의 진심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되는 것 역시 씁쓸했어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며느리는 그저 손님이었던 건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날 이후 한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괜찮은 척은 했지만 자꾸 가슴 한쪽이 허전했고 혼자 있을 때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어지럽고 밥맛도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위험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소화 불량 같지는 않아요. 증상이 계속되신다면 큰 병원에서 위쪽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진료협력센터가 있으니 거기로 예약해 보라고도 알려주셨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을 꺼내자 괜히 병 키우지 말고 바로 예약해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울 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진 날짜는 2주 뒤 수요일 아침. 시간이 워낙 이르다 보니 전날 미리 올라가 있어야 했어요. 아들 성준이가 서울에 있으니 하루 묵고 가면 되겠다 싶었죠.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준아, 엄마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검사가 아침 일찍이라 전날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 검사요? 무슨 검사인데요? 그냥 위쪽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검사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냥 확인차 한번 해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괜히 걱정시킬까봐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2주 후 화요일 저녁쯤 도착할 거야.
알겠어요. 엄마,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처음이네요. 그 말에 나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내가 아들 집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요. 처음엔 은정이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집들이를 한다거나 초대한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무릎도 안 좋잖아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더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 다 가면 은정이가 더 불편해 할 거예요. 나 혼자 다녀올게요. 혼자 서울 가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둘이 가기엔 며느리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후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강경에서 사온 젓갈 몇 가지, 직접 따서 만든 오디즙, 그리고 정성껏 만든 밑반찬 몇 가지, 작은 용돈 봉투도 하나 챙겼어요. 첫 방문인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며느리랑 아들이 좋아할 걸 생각하며 하나씩 챙기다 보니 짐이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괜히 들떴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지, 은정이가 어떻게 꾸며놨을지, 둘이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죠. 오후 7시쯤 아들이 말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더라고요. 겨우 물어 아들이 살고 있는 동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죠. 7시쯤 도착한다고 아들한테 말해놨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더군요. 한 번 더 눌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네. 시간 맞춰 왔는데.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았어요. 은정이에게도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괜히 신경 쓰이게 할까봐 관뒀습니다. 할 수 없이 현관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성준이가 내렸어요. 엄마, 왜 밖에 계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 정말요? 집에 은정이 있었을 텐데. 성준이가 문을 열자 거실에 은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순간 불청객이 된 기분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2주 전에 성준이에게 전화했는데 성준이가 은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말했잖아. 엄마 오신다고? 은정이는 입술을 꾹 다물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나 봐요. 어서 오세요. 나는 준비해온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시골에서 조금 가져왔어. 반찬도 있고 오디즙이 몸에 좋다고 해서 오디즙 좀 담았어. 뭐 하러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은정이는 보따리를 주방 구석에 내려놓았고 성준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안내해줬습니다. 엄마, 저기 화장실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그래, 집이 좋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 그러다 성준이는 은정이 손에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문이 닫히더니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다툼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모시고 오면 어떡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엄마 오실 거라고. 난 싫다고 했잖아. 시댁의 시자도 싫다고. 시가라면 다 싫다고. 하루도 아니고 저녁에 주무시고만 가시는 건데. 엄마가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하셔서 올라오신 거잖아.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야? 난 남이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했잖아. 장모님은 수시로 오시잖아. 당신 친구들도 잘만 오고. 그거랑 이거랑 같아? 우리 엄마나 친구들은 남이 아니니까. 그리고 미리 다 얘기하고 오잖아. 와, 남이라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미리 이야기하셨어. 결혼하고 처음 오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내 엄마는 아니잖아. 엄마가 명품백 사주고 기념일마다 용돈 주는 건 좋다고 하더니 정말 너무한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누가 사달라고 협박했어? 어머님이 좋아서 사주신 거잖아. 그만하자. 엄마 오셨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나중에 하자. 난 싫다고. 호텔에 모시든지 그게 싫으면 내가 나갈 거야. 너 정말? 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배려와 노력, 다 나 혼자만 진심이었다는 걸요. 며느리에게 나는 어떻게 해도 결국 불편한 시집, 그냥 남일 뿐이었어요. 억울하기보다 허망하고 덧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집들이를 안 했는지, 왜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는지, 그날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양 안방과 떨어진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유튜브를 보는 척했죠. 사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들 내외의 싸움을 알았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잠시 뒤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시선을 피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방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불편해 보였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내일 검진하려면 힘들 텐데. 집보다는 아주대 병원 근처 호텔에 있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서 아주대 병원 가려면 아침 시간이라 복잡할 것 같아요. 호텔에서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가볍게 가서 검사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한 사정이 고스란히 읽혔습니다. 방금 전들은 다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아들이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더 이상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그 편이 덜 피곤하고 좋을 것 같다. 진작에 그럴 것을 괜히 너희들도 번거롭게 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아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뒤에 서 있던 며느리의 표정에서도 미세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죠. 아들이 근처 호텔을 예약하는 동안 가방을 다시 챙겼어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뭔가를 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언짢음과 불편함이 교차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와 아들과 함께 호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었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모두 가슴에 묻어두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엄마, 오늘 내가 여기서 잘게. 내일 검진 몇 시 예약이에요? 10시. 너 출근하기 힘드니깐 그냥 집에 가봐. 아니야. 엄마 혼자. 힘든데 내가 여기서 자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은정이 혼자 있는데 가봐야지. 엄마도 혼자 자유로운 시간 좀 보내자. 그럼 내일 아침에 병원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제가 9시까지 올게요. 괜찮대도. 미안해요, 엄마. 아들이 자꾸 미안해 하는 것 같아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미안하긴. 밤이 늦었는데 얼른 가봐.
은정이 기다릴 거야. 아들이 떠나고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호텔 방은 깨끗하고 넓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이 더 외로움을 느끼게 했어요. 침대에 앉아 준비해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불현듯 저녁에 보따리를 건네주던 순간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챙겼던 반찬들과 선물들, 그 보따리가 주방 구석에 별 볼 일 없다는 듯 놓였듯 나도 그 집에선 결국 그 보따리만큼의 존재였던 거겠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참 허탈하고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금식 중이라 허기도 느껴졌습니다. 배고픔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채 누워 있었지만 몸보다 더 괴로운 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이었죠.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이 아팠습니다. TV를 켰다 껐다, 책을 펼쳤다 덮었다, 창밖을 바라보다 커튼을 쳤다 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시댁은 다 싫다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동안 잘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싫었던 걸까요? 신혼집도 우리가 마련해줬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며느리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도 사줬습니다. 명절 외엔 집에 오지 않아도 연락 한 통 없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왔을 때마다 밥이며 반찬이며 내가 다 챙겼습니다. 딸이 있었더라면 해주고 싶었던 것들, 그걸 며느리에게 했어요. 정말 딸처럼 그렇게 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에겐 우린 그냥 싫은 시가였던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응어리도 깊어졌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의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눈으로 일찍 눈을 떴어요. 병원 갈 준비를 하며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약속한 대로 9시쯤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고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가가 퀭했어요. 어젯밤 며느리와 또 다퉜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굳이 묻진 않았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지만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간간히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 결과는 2주 후쯤 연락 준다더군요. 병원을 나서는 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점심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넌 회사 다시 들어가야지. 지금은 밥 생각도 없고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먹고 갈게. 그래도 뭐라도 드시고 가셔야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내가 서울 처음 오는 것도 아닌데 걱정 말고 가봐. 괜찮아. 아들의 얼굴엔 잠깐 망설임이 스쳤지만 끝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나는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 앉아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괜스레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더군요. 허탈했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거니 너무 속 좁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 마음을 달랬어요. 시골로 내려와 남편에게는 병원 다녀온 얘기만 간단히 했어요. 호텔에서 잤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남편 생일을 앞두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아버지 생신이죠? 제가 오늘 내려갈게요. 어머, 성준아. 갑자기 웬일이니? 은정이는? 은정이는
좀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진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방을 정리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죠. 저녁 무렵 아들이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계세요? 너희 아버지는 바둑 두러 나가셨어. 곧 오실 거야. 아들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저는 별말 없이 주방으로 가 저녁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면서도 아들의 얼굴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몇 번이나 힐끔 바라보다 말았죠. 잠시 뒤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그릇을 챙기고 수저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더 조심스럽고 조용해서 괜히 마음이 더 불편했어요. 성준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니? 제 말에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지만 놀라지 않은 척 조용히 수세미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제야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은정이랑 자주 싸워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무조건 싫다고 하고, 처가집은 수시로 가야 하고요. 요즘은 일도 쉬고 있는데 집안일은 똑같이 해야 한대요. 솔직히 엄마 오셨을 때도 좀 안 좋았어요. 계속 이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은정이 하는 말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넘겼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마음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께도 죄송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그래서 요즘 계속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안다. 근데 성준아, 하나만 물을게. 혹시 내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 때문이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우리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않아도 되고 전화도 안 해도 돼. 우리는 너희 둘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너랑 은정이만 생각했을 때도 그 결혼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더 끌지 말고 정리하는 게 너를 위해 맞을 거야. 사랑은 맞춰가는 거지. 어느 한쪽만 참고 한쪽만 버티는 건 결국 둘 다 망가져. 너도 힘들고 며느리 아이한테도 결국 좋은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만 생각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도 성준아, 내일은 너희 아빠 생일이잖니. 이번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 얘기는 아빠 생일 지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응?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 말은 없었어요. 밥을 푸는데 가슴 한가운데에 먹먹한 무게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생일 당일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어요. 날은 맑고 조용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부엌에 나가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자꾸만 아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 7시 30분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를 벌써 다 했어요? 당신 생일인데 미역국은 끓여야죠.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식탁에 앉았고 잠시 후 성준이도 조용히 방에서 나왔어요. 어제보다 조금은 차분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성준이가 건넨 작은 선물 봉투를 남편이 받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와준 건 만도 고마운데 뭘 이런 걸 준비했니? 우리는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아래로 흐르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점심 무렵 성준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먼저 올라갈게요. 잠시 머뭇거리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곧 나올 거야. 나오면 말해줄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때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냐, 됐어. 오늘은 이만 가고 조심히 운전해서 올라가.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아빠 생일 챙겨줘서 고마워.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나니 거실이 괜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떠나간 뒤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기 일쑤였고 낮에도 멍하니 창밖만 보게 되더라고요. 텃밭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박순을 정리하다가도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라 멈춰 서곤 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며칠째 고민만 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었죠.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저번에 보니 성준이 얼굴이 영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평소 말 수 없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니 더 놀랐습니다. 내가 말하기 어려웠던 걸 남편이 먼저 꺼내줘서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사실 성준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직접 입 밖으로 내뱉으니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더 아팠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불안하더라니. 성준이 얼굴 보니 느낌이 있었지. 밥상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어요. 어두웠던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울 올라갔을 때 문 앞에서 그늘 져 있던 표정,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던 말들, 참아야 할 걸 참았고 모른 척 해야 할 것 같아 모른 척도 했는데 마음이 자꾸 무너졌죠. 성준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죠? 계속 맞춰가며 살라고 해야 할지, 이혼하라고 해야 할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잘 살기만 바랬을 뿐인데 남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자식은 힘든 건지. 그건 성준이 몫이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니까.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 이것도 그중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이럴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참 고마웠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만 바라며 별을 보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게 됐네요.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그래서인지 어떤 전화인지 알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요? 그럼 무슨 일이야? 성준이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집에 하는 걸 떠나서 저를 위해서 이혼하려고요.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요.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죄송하긴 네 인생인데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해 결정하는 게 맞아.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우리한테까지 미안해하지는 마. 네가 누군가를 맞추느라 불행했던 게 더 죄송한 일이야. 내가 망가지는 게 당연해지는 결혼이라면 엄마는 정말 말리고 싶었을 거야. 잘했어. 어떤 결정이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나와 조용히 물었어요. 성준이 응, 이혼하겠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마음이었겠죠. 이제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몫이라는 걸 우리는 부모로서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기 이틀 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랐어요. 어머님, 저 따로 한번 뵙고 싶은데요. 성준 씨 모르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은 갔지만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받고 난 후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은 병원 예약 시간이 오후라 집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나섰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별 문제 없었어요. 그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혹시라도 큰 병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얌전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만나자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성준 씨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칠게요. 어머님이 좀 말려주세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분명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피해자인 것 같았어요. 은정아, 그건 너희 둘이 결정할 문제지. 내가 어떻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이혼만 말려주시면 명절에도 시댁에서 하루 정도는 자고 올게요. 성준 씨가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도 낳을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애를 안 낳기로 한 게 두 사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애를 낳겠다는 걸 빌미로 이혼을 막아 달라는 말에선 참았던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까다로웠던 건 인정해요. 근데 시댁이랑 잘 지내는 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성준 씨 좀 설득해 주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그건 성준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싹 가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어요.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이 나서주시지 않으면 성준 씨는 정말 저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도 그건 너희 문제야.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니 댁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혼장을 내민 거잖아요. 시부모님이 성준 씨를 세뇌시킨 거 아니냐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뇌라니 우리가 성준이를 조종했다고 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니. 한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흥분하면 오히려 이 아이의 함정에 빠질 것 같았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렸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씨가 좋아할 며느리가 어딨어요? 다들 티만 안 낼 뿐이지. 저처럼 솔직하게 말은 못 하잖아요. 전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다더니 진짜 딸이었어도 이렇게 하셨겠어요? 잠시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어떤 딸도 너처럼 하진 않아. 너도 너희 어머니한테는 우리한테 하던 식으로 안 하잖니. 받는 건 딸처럼, 행동은 손님처럼. 그게 내 방식이니? 손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그런데 넌 그 예의조차 없더구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요? 전 며느리인데 손님인 거 맞잖아요? 그럼 정리하자. 넌 손님 대우해주는 시댁 만나면 되겠네. 너희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근데 우리 성준이가 너랑은 힘들다는구나. 넌 우리가 시가라서 불편하다고 하면서 성준이는 너희 집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거지. 그걸 왜 우리 성준이가 당연히 희생해야 하니? 시댁은 그냥 싫다는 말, 그건 존중하마. 근데 이제 그만하자꾸나. 난 내 아들이 요즘 말하는 그 퐁퐁나무로 살길 원하지 않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성준이랑 잘 살아볼 마음이 있었더라면 최소한의 노력은 했겠지. 근데 넌 그냥 머슴이 필요했던 것 같구나. 그럴 거면 다른 데서 알아봐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권리만 있고 도리는 싫다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면 그럼 혼자 살아야지.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맞춰서 살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제가 굽히고 들어오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죠. 내 아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진 것 같구나. 카페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죄송하다며 울며 매달리더군요.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지난 3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호하게 팔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카페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길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돌아가는 길은 조금은 홀가분했어요.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의 호의가 누군가에겐 당연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내가 진심을 준다고 꼭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고추를 마지막으로 따는 중이었어요. 올해는 유난히 수확이 좋았습니다. 붉은 고추들이 햇볕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처럼 밝아 보였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 성준이가 텃밭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내려오곤 했어요. 결혼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땄어. 이것만 상자에 담으면 돼. 아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눈의 그늘이 사라지고 웃음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성준아, 밖에 있지 말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야. 우리는 마루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회사 옮기려고요. 충청도 쪽으로요. 서울에서 내려오겠다고? 네,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힘들 때 엄마, 아버지 얼굴 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나눴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성준이 얼굴이 확 핀 것 같아. 잘한 결정 같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말은 없어도 우리 부부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평화를 찾기까지 쉽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했을 때 마을에서는 이런저런 말들도 돌았었거든요. 아들 이혼시키고 며느리 내쫓았다더라. 이런. 처음엔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넘깁니다. 사람들은 늘 속사정은 모르고 겉만 보고 말을 하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몇 번 더 연락해왔지만 성준이가 단호하게 정리했다고 들었어요.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굳이 그 자세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어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도 부모의 도리니까요.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며느리와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시 아들을 찾은 것 같아.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때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고 버티는 게 당연했는데 나이 들수록 깨닫게 돼. 이제는 침묵보다 말하는 것이 아닌 길은 더 늦기 전에 멈추는 것이 더 큰 용기와 사랑일 때도 있다는 것을.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손길이었어요. 마당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